지시하니까 마이크를 현장으로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손을 같이 들어주세요. 아, 네. 최영도 선생님. 세 분 말을 잘 들었습니다. 질문보다는 제 생각, 관점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모든 문제를 우리가 접근하는 데 있어서 관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마 그 고양이 밥을 얘기 다 아시죠? 누가 고양이 목에 밥을 달 것인가? 아마 제일 좋은 방법은 고양이 목을 쳐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인간 사회가 좀 혁명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복지 문제를 비롯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온갖 문제에 대해서 혁명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없으니까 잠정적으로 또는 차선책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전제를 해서 복지 문제를 논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까 사실은 나오고 세 분 다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복지 문제에 관해서 제대로 확보한다. 그 당연히 옳은 얘기죠. 근데 아마도 한국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우리가 복지라고 하면 스웨덴이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많이 들죠. 근데 그 나라들하고 비교해 볼 때 국방비의 부담이라든지 또 우리가 매일같이 신문하고 TV에서 보는 게 뭡니까? 부정부패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사실은 유진세를 비롯해서 조세 정책 못지않게 우리가 개선을 못한다면은 아마 재정 확보는 굉장히 어려웁니다.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가장 스웨덴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스웨덴 비롯해서 노르웨이하고 덴마크하고 네덜란드 쪽 연구한 것을 잠깐 보면은 우선 무엇보다 여러 가지 우리하고 다른 점들 중에 하나가 우리는 지금 노조 졸업 인물이 얼마나 됩니까? 경향신문에서 나하고 알만한 사람 다 1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5% 정도는 또 한국노총이나 의형노조가 정하고 있고. 그런데 이 북부의 경우에는 90% 정도 됩니다. 제가 지금 76년도 지난 세기 말부터 70년도까지의 복지 상황에 대해서 분석한 것이라서 그게 한 30년 나오는데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크게 변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아까 고양이 얘기한 것처럼 정치적인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스웨덴 복지,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덴마크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봐서 노동운동을 바탕으로 한 정당들, 명칭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민주노동자야 진보신당 합친 것 정도 되는 거죠. 그런 당과 노동운동과 자본 간의 타협에 의해서 되었는데 자본가격이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나라 홍세아 선생님 가령 한국의 경우에는 반계급적 투표를 한다고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선 조직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왜 이른바 계급 투표해야 되는가 절실함이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직과 정치 문제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목을 잘라버리는 것인데 가치의 문제, 문화의 문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장 교수님 아까 간단하게 사회적 계산 사양 측면에 있어서 한국에서 가족주의라는 어마어마한 장벽 정치 문제이죠. 왜냐하면 모든 문제를 가족이라는 사실은 사회 단위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계급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가족과 계급을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계급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자본주의 체제라는 고양이 목을 치는 것은 물론이고
그 고양이를 다루지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뭐 재정 확보가 중요하지 않다 이건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한국에서 부족한 것은 재정 확보를 할 수 있는 정치적 힘이 조정이 안 됐다는 데 있는 것이고 그것을 절실하게 생각이 못하는 가치관과 문화의 문제입니다. 가족주의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 타협이라고 했는데 내가 읽은 자료에 따르면은 대략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덴마크가 약간 시차가 있지만은 193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이 세 나라에서 그 산인주의 세력이 확고한 뿌리를 내려요. 그런데 우리가 감당하기 쉬운 것은 그 이전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사실은 그 서구의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 독일이나 이런 나라하고 비교한 걸 보면은 시간표가 결국 적게 일어나지 않았다. 맞아. 서구에서 일어난 만큼 노동자 파업 많이 했다는 거죠. 이런 점들은 공짜로 된 게 아니죠. 자본가니까 투자하는 가운데 되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 하면은 우리가 복지 문제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사실 북한 변수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뭐 시간 가져서 제가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다 아다시피 뭐 경향 리크스라고 하는 중요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경향 리크스의 뭐 천재가 된 게 위키릭스인데 작년에 나온 위키릭스 그 자료 중에 특히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경우에 한반도 유사시에 그러니까 북한을 전부 붕괴하거나 뭐 내전이 생기거나 이럴 경우에 난민이 발생할 것이고 난민 발생할 경우에 한 30만 명 정도는 저가 소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기로 북한 인구가 한 2,400만 정도 되는데 그냥 주먹으로 잡아도 240만 정도 발생하는데 중국이 30만 내지 그래 좋아 50만 정도 소화하면 200만 원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영전도 사태 났을 때 내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그 조그만 섬에 있는 사람들 하나 제대로 수용 못가 전부 한게 하나도 없잖아. 막 시기를 하고 그랬잖아. 그거 말이 안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 북한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상당과 비평쪽에서 보는 것이 상당히 그 깊이가 있고 현실적으로 본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정권의 안정성을 조금 너무 지나치게 평가하는 게 아닌가. 맞아, 북한이라고 하면 물론 평화적으로 최소한의 폭력과 시간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제일 좋겠지만은 요 최근에 몇 년이나 돌아가는 거 보면은 사실은 돌아가는 일이나 나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과연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렇게 지금 노동운동이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복지 문제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도 남한뿐만 아니라 한반도적 차원에서 뭔가 생각하지 않으면은 사실 그 돌발사 뭐 독일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교류를 많이 하고 했는데도 우리하고 비교할 수 있을 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측면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고 뭐 문제라고 하는 게 다 그래서 뭐 이런 점들을 전제로 해서 복지 문제를 접근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탁상론에 가까운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영 선생님 이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이고 이렇게 큰 틀에서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이걸 이제 토론회를 들어오기 전에 각자 짤막하게 좀 이렇게 의견을 먼저 좀 보내주시자고 저희가 먼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들어왔었고, 그리고 최영우 선생님도 역사 생태에 뿌리내릴 수 있는 독자적 복지 수종을 신출하자 이렇게 의견을 드렸는데요. 일단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혹시 진행을 이렇게 할까요? 혹시 뭐 말씀하신 거에 있어서 의견 있으시면은 손을 들어주시거나요, 아니면은 기존에 보내주셨던 의견 중에서 제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넘겨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혹시 여기 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
그러면 그 보내주신 의견 중에 그 노동시장 관련해서 많이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불공정한 경제구조, 비정규직 문제하고 하청구조 이런 거 정리를 안 하면 복지 문제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김용구 선생님, 예, 긴장을 하세요. 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울려가지고요. 네. 듣는데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예, 뭐 복지는 돈이다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 뭐 돈을 많이 걷으려면 돈 많은 사람한테 걷어야 될 것 같은데 법인세를 많이 걷는다든지 또는 부유세를 걷는다든지 또는 뭐 사치품이나 또는 고급 레저 하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는다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김태효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자께서 얘기하신 비정규직 문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있는 자들의 이기심인 것 같거든요. 그런 문제를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요새 문제는 그것도 맞죠. 근데 전에 뭐 건강보 하늘 운동했던 것처럼 그거는 갑자기 달랐습니다. 그거를 뭐 누구만 내고 누구만 내고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결국 세금이라는 게 어쨌든 무진적인 속도가 있기 때문에 다 같이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더 많은 사람이 더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가 대자리에서 저희 근로소득자 중에 40% 이상, 50은 안 되고요. 거의 절반 가까이가 세금 한 푼도 안 내요. 그리고 80%가 세금 목표 정도밖에 안 내요. 목표 이하밖에 안 내요. 1억 넘어야지 10%예요. 소득세를 그렇게 내는데,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각종 공제제도가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뭐 보면은 원래 최하 8%는 누구나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더 내고 더 내서 뭐 35%인가 지금 33%까지 내야 되고, 근데 그게 최고 세금이 좋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소득공, 근데 전에 한계세율 강세 때도 한계세율 낮춘 것도 그랬지만 사실은 공제라는 게 이제 세금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제를 하게 되면 그만큼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이 혜택을 보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소득세에 있는 각종 공제 제도를 전부 다 없애면은요. 그러면 예컨대 지금까지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하위 2천만 원 이하 그런 분들이 한 세금을 뭐 8% 7% 내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인가요? 또 얼마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연봉 1억인 사람이 지금은 한 10%까지 안 내는데 연봉 1억인 사람은 만약 공제가 없으면 평균 20%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연봉 1억인 사람에서 만약 소득이 없어요. 23%가 되면은 연봉 1억인 사람은 1,300만 원을 더 내야 돼요. 그 연봉 2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한 160만 원, 100만 원 더 내는 건 나오는데 물론 그것도 부담될 수 있죠. 120만 원 될 수 있지만 그래서 그 돈을 그냥 무조건 그냥 단순히 소득공제로 그렇게 하는 걸 없애서 가장 연봉 2천만 원 이하도 120만 원 내고 연봉 1억 이상이 1,600만 원 내서 그걸 가지고 다 n분의 1 해가지고 수당으로 주면은 그렇게 저소득 계층 낸 것보다 훨씬 더 많이